가난과 절망을 다 이겨내고 나의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걸까? 모두가 그만 지쳐 포기했나? 그러나 가야 할 역사에 서다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은 강철로 된 이슬빈가 보다 타오른 불꽃 나의 영혼으로 눈부신 태양을 이루어내리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이 강철로 된 이슬비라도 내 영혼을 불태우리라.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는 또 우리가 그 유경수 여사의 그 치밀함이라고 할까요, 그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각계의 심지어는 뭐 고고학이다, 국사학이다, 국제정치학이다, 하루에 이제 어떻게든 시간을 일주일에 한 2번은 2시간씩 내가지고 100분 강의를 듣는 거죠. 질이 다 뺀다. 그러니까 이제 식견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유경수의 지론은 이거더라고요. 장군의 부인은 장군다워야 되고, 남편이 장군이면 그 이제 병사나 사병들이나 그분들에게 그 군에 대해서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또 장관이면 장관 부인은 그 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과 지식이 있어야 남편을 내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이제 그 군대 다니다 보면, 사단장 부인은 사단장이고, 뭐 연대장 부인은 연대장이고, 뭐, 투스타면 부인도 투스타고, 이 권력!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불편만 끼치는 거죠. 불편만 끼치고, 나쁜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예? 여기저기서도 또 솥이나 가져오라 그러고, 나쁜 일만 시키는데, 어떻게든 편을 안 끼치면서 이런 거기 관련된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시간만 나면 공부하고 민원 처리하고 하루에 민원 편지만 하루에 한 30통을 보더라고요.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 내내. 그리고 직접 그 중에서 또 한 7, 8통 편지 또 답장도 짧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꼭 처리해야 될 일은 본인이 나서서, 사실은 도와주는 일들이니까 본인이 나서서 이제 기사하고 비슷한 사람들 그냥 본인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전화해서 누구 도와주라 이러는 게 아니고 직접 가보는 거죠. 그냥 진창을 그냥 옷 다 버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한두 번은, 대여섯 번은, 한 달, 두 달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건 마음속에 솔선, 남들이 그냥 그리 편하게 해주려고 해도 여자가 스스로 그냥 그리 그 추운 날에 가서 떨어가면서 그 밤길에 이런 지도자의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를 만든 사람의, 박정희를 이렇게 일을 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준 그 내조, 박정희가 한 일에 절반은 유경수 때문에도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만드는 건 어머니고, 그죠? 남편을 만드는 건, 남자를 만드는 건 여자라고. 그래서 참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이런 여인만 찾아다니면서 평생 다녀봐야 발견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좋은 분 만나서 열심히, 저도 우리 저 경주 사무실에서 지금 저 김기영 대리하고 앉아서, 날도 추운데 지금, 예, 난로 하나 지금 안고서 지금 읽고 있는데, 예, 어떻게든 제가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많은 사람을 사귀어봐야 그 좋은지 아닌지 아는 거더라고요. 그거 모르면 모릅니다. 그냥 보고서 그냥 뭐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거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사람을 알아야지.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예.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남자는 좋은 여자친구들이 많아야 되고, 여자분들에게는 좋은 남자친구가 많아야죠. 인생의 벗이잖아요. 그죠? 부부도 친구죠, 친구. 예,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죠.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도자의 부인, 특히 대통령의 부인은 정말 남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곧 3월 9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을 5천만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는데, 지금 두 분 다 박정희를 다루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 윤석열 후보는 엊그제도 뭐 보니까, 제가 뭐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보니까 구미에 또 박정희 생가를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사회적인 철학, 그걸 반드시 이뤄내겠다, 후계자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박정희의 관은 있지만 그 경제개발에 대한 해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철의 제국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거는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다 박정희를 따르려고 하는 건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위대한 분이죠. 그 위대한 분을 만든 옆에는 위대한 우리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박목월 선생이 쓴 이 책, 이 유경수 여사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썼잖아요. 그리고 제일 뒤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사 있고, 예. 그래서 이걸 방에 침대 옆에 두고 집사람이 떠났으니까 이 책을 한 번씩 그리울 때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잠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독이 있겠습니까? 박정희의 고독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 그 다음의 얘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마침 KBS에서 텔레비전을 통하여 자선 행사가 방영되고 있었다. 그러자 노래자랑에서 3등으로 입선한 사람이 상품으로 주어진 라디오 한 대를 기증하여 공개 입찰에 붙여지고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 여사가 전화번호를 돌려, 직접 전화번호를 돌린 겁니다. KBS에 15,000원 박지만 하고 이제 써낸 겁니다. 15,000원 박지만 하고 값을 불렀다. 전화를 한 겁니다. 여사가 직접 KBS로. 시가보다 배가 비싼 가격이었다. 낙찰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누구나 하나의 의문이 떠오를 수 있다. 여사가 하필이면 공개적인 텔레비전 방송에, 그것도 심한군의 이름으로 이런 자선 사업에 협조를 하였을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여사를 측근에서 오랫동안 모시던 어느 비서는 그 사정을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저도 궁금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는 그 순간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협조 방법은 전화를 걸어 응찰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칫하면 내일로 미뤄지거든요. 내일에는 또 다른 번거로운 절차가 따르지 않겠어요? 사모님은 사무 처리를 미루시지 못하는 성품이었어요. 오늘의 일은 오늘 처리하고 지금의 일은 지금 당장에 처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 처리가 항상 명쾌하셨어요. 그러시다면 왜 하필 라디오를 그것도 15,000원으로 응찰을 하셨을까요? 그만한 협조가 적절한 걸로 판단하셨기 때문이지요. 어째서 지만군의 이름으로 또 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사모님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시려는 의도에서 그랬었을 것이고, 둘째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근혜 근영량이나 지만군에게 어릴 적부터
자선 사업에 참여하는 정신을 길러주고 깨우쳐 주리는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치만군의 이름으로 하신다고 방송국에서 모를까요? 알겠지요. 방송국에서 안다는 그것도 사모님께서 생각하신 점일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모르되 방송국의 한정된 범위에서만 알기 때문에 사모님은 일부러 치만군의 이름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사모님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자선 행사에 응찰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그 프로를 제작하는 방송국 제작진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 비서와 필자와의 대화 내용이었다. 라디오가 낙찰이 되자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73국의 1번이죠? 박지만 씨 계세요? 라디오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러자 누나들이 와 하고 함성을 올렸다. 근혜양과 근영양이 와 하고 함성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제 KBS 전화가 왔어요. 평생에 처음으로 치만 씨라 불린 치만군은 물기가 감도는 새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치만 씨 누나들이 놀려댔다. 다음날 대변인과 함께 방송국으로 라디오를 찾으러 간 치만군은 남산으로 갔겠죠. 예전에 KBS가 지금의 남산 케이블카 밑에 있었으니까요. 이 라디오 얼마 갖다 드리겠어요? 아빠께 드리겠어요? 이 라디오 엄마 갖다 드리겠어요? 아빠께 드리겠어요? 방송국 직원들이 묻는 말에 고아원에 보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그 라디오는 시립아동병원에 기증하게 되었다. 65년 7월 22일의 일이었다. 참, 또 계속 가겠습니다. 66년 9월 13일 오후 2시 반 청와대의 대접견실에는 색다른 손님으로 이채논 강령이 벌어졌다. 66년 얘기입니다. 낙도인 흑산도의 섬 어린이가 예방을 한 것이었다. 지금은 뭐 흑산도도 대흑산도, 소흑산도에서 지금은 그 목포에서 쾌속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한 30km, 40km로 가니까 몇 시간 만에 가는데 그 당시 흑산도는 낙도 중에 낙도죠. 예. 나중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엔 흑산도 전체 주민이 한 100가구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한 400, 500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다. 흑산도 전체 주민. 그들은 서울에 있는 모 국민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그 주선으로 흑산도 국민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에 수학여행을 오게 되었다. 예, 그것도 신안군에서는 흑산도는 큰 그 섬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들을 초대한 서울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가정에 그들을 분산하여 민박을 하게 하고 시내를 안내하여 견학을 시켜주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보도기관을 통하여 알게 된 대통령 내부는 그들을 청와대로 초대하였다. 5명의 교사가 인솔한 26명의 졸업반 어린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대접견실의 어리어리한, 그들이 보기에서는 보통 엄청 어리어리한 정도가 아니죠. 저도 저 국민학교 때 서울역에 내렸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남대문만 하나 보이는, 남대문이 그리 크더라고요. 참 얼마나 큰지. 놀랬죠. 이게 진짜 서울이구나. 저게 남대문이구나. 깜짝 놀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시험 보러 갔거든요. 예. 중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뿐만 아니라 대접견실의 어리어리한 그걸 보고 이제 막 방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되었죠. 까만 눈망울을 두리번거리며 어리둥절해 있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은 그들의 모습을 대통령 내부는 다정한 미소를 띠며 지켜보았다. 예사는 그들의 까칠한 피부, 메마른 팔다리, 영양이 좋지 않은 모습이 가슴 아팠다. 접견을 마친 대통령 내부는 그들을 위해서 일부러 청와대 뜰에 마련해 놓은 식탁 앞으로 데려갔다. 식탁에는 과자며 보기 좋게 깎아놓은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낙도 어린이들은 식탁 앞에서 머뭇거릴 뿐 손을 내미는 어린이가 없었다. 담임선생님들이 단단히 교장선생님하고 니네들 그냥 잘못했다가 학교 가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몇 번씩이나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내미, 좀 먹고 싶은데 이제 침막 꼴딱꼴딱 하겠죠. 너희들 과자 좋아하지? 많이 먹어. 대통령께서 일부러 일러주었으나 섬 어린이들은 쭈뼛쭈뼛 하면서 먹지 않았다. 사과 먹을래? 사과 먹어요. 예사가 권했다. 그래도 섬 어린이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도 달려들어 사과를 지고려 하지 않았다.
아유, 저부터도 안 집어. 이럴 다 큰일 나죠. 이들이 그동을 살펴보고 있던 여사가 사과를 통째로 가져오게 했다. 박스채 가져오게 한 겁니다. 바구니에 하나 가득 빨간 사과가 나왔다. 이거 사과지? 우리 다 같이 먹어요. 그제야 서머니들은 서슴지 않고 하나씩 집어들고 어석어석 먹기 시작했다. 섬에서 자란 그들은 예쁘게 각각 한 쪽씩 과일 꼬지가 꽂혀있는 꽃같이 깨끗한 그것이 사과라는 실감이 들지 않았으며 설사 그것이 사과임을 안다고 하더라도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다듬어서 먹는 습성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들로서는 선뜻 손이 내밀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집은 중산층이었는데 손님이나 중요한 분 오면 어머니나 누나가 그 사과 껍질을 벗기던가 그러죠. 아니면 그냥 통째로 먹잖아요. 이 사실을 재빠르게 눈치채고 통째로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 오게 하는 여사의 이와 같은 성품은 거의 타고난 재질로서 이 영민성이 아주 지혜롭고 빠른 거죠. 이 영민성이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민감하게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고 청와대의 안살림을 미나하게 운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낙도 어린이들이 돌아갈 때 여사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필, 노트 등 학용품과 아동문고를 선물로 주었다. 인솔 선생에게는 만년필, 문화시설이 없다시피 한 흑산도를 위해서는 학교에 라디오, 피아노, 녹음기 등을 기증하였다. 100여 세대나 되는 100여 세대나 되는 도민들을 위해서는 한 가구마다 광목 한 필씩 선물을 푸짐하게 주어 돌려보냈다. 광목, 그때는 우리나라에 사실 가난한 집에 옷 입을 게 있습니까? 걔도 없는데. 그러니까 옷감, 광목을 한 필씩 준 거죠. 흑산도 전체에 아마 주민이 한 100가구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한 집마다 한 100필을 마련해 준 거죠. 그리고 어린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생충 때문임을 알고 그 후로는 낙동 어린이들을 위해서 구충제를 반드시 곁들여 보내주었던 것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옛날에 무슨 이런 일이 지금 구충제를 1년에 한두 번 저도 먹고 우리 아이들도 다 이렇게 다들 먹이시겠지만 그때는 그냥 전부 다 해충이 있었잖아요. 해충. 그리고 머리에도 막 이상한 버짐도 피고요. 못 먹어가지고. 예. 그리고 해충들이 다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1년에 두 번은 꼭 해충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충을 또 그걸 가져가야 돼요. 증거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 이해가 안 되지. 예. 해충을 그걸 가져가야 돼. 예. 그래야 증명이 되니까. 다 해충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12지장충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런 일이 많았거든. 그리고 잉어를 그냥 먹어가지고 기스토마. 그래서 잉어 절대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막 학교에 교과서에도 나오고 간기스토마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민물고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예, 계속 또 다른 사연이 또 여기 또 나옵니다. 다음은 67년 3월 15일인데요. 67년 3월 15일 전주 여성회관 기공식에 참석한 여사는 행사가 끝나자 다음날 군산으로 내려갔다. 기업체의 시찰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신발 공장을 시찰하였다. 정문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교사를 열렬히 환송하고 있었다. 그 군중 속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불구의 어린 소녀가 여사에게로 다가왔다. 예. 공장을 이제 신발 공장을 시찰하고 나와서 나가는데 그 군중 속에서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있는 불구의 어린 소녀가 여사에게로 다가왔어요. 장항업, 그때는 이제 군산 시가 됐겠죠. 군산시 장항 재련소에 있는 군산시 장항업 신항동 2구 5반에 사는 전명희 양이었다. 아직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고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정성껏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유교사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공장 앞에서 여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는 중산층이 안 되면 최하 중산층은 돼야지. 중산층 안 되는데 애가 소아마비 걸렸다 그러면 발을 못 쓰고 뭐 몸을 못 써도 병원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실 거예요. 아유,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지. 의료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을 못 쓰면은 단 10원도 깎아주지 않죠. 소아마비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사님이 이 못 쓰는 다리를 치료만 한번 받게 해주시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하고 호소하는 모녀의 정경이 애처롭고 딱해 보였다. 여사는 일정이 바빠 그들의 손을 잡고 일러주었다. 서울로 연락해 주세요. 일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바로 처리는 못하고 이제 서울로 간 겁니다. 그달 24일 오래지 않아서 약속대로 또 3월 15일 일이었는데 24일 열흘 정도 뒤에서 이 재미난 일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역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분들. 서울역에 지금 내렸다며 전향에게서 청와대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사는 비서를 시켜 메디컬 센터 앞에 여관을 잡아주게 하고 다음날 입원을 시켜주었다. 비서가 청와대로 돌아와서 여관을 얻어준 것과 용돈을 전해준 것을 여사에게 보고하였다. 잘했어요. 입원은요? 네, 오늘 아침 메디컬 센터에 시켰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을 만나 잘 보살펴 주도록 당부도 해두었습니다.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과장을 만났어요? 네, 사모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니 각별하게 보살피도록 부탁을 단단히 하여 두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 뜻과 다르잖아요. 나는 단순하게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부탁했을 뿐이에요. 의사에게 당부를 하거나 특혜 조치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에요. 왜 남에게 부담감을 주는 어려운 일을 하죠? 이것이 여사의 말이었다. 여사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던 겁니다. 여사는 어떤 성질의 사업이든 누구에게 부담이나 특혜를 베풀게 하는 것을 극도로 삼가고 피하였다. 4월 7일 수술이 끝나고 8월 26일부터 전향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다. 이게 이제 소아마비 수술을 해놓으니까 그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10월 마지막 화요일인 26일 여사는 동생을 데리고 걸어서 접견실에 나타난 전향을 접견하였다. 동생을 데리고 이제 걸어서 접견실에 나타난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이제 들어와 보라고 그러니까. 여사가 민원을 다루게 됨으로써 어디다 호소할 길이 없는 억울한 일이나 막다른 공경 혹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을 국민들에게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한 가닥의 길이 튀어지게 하고 일로의 빛을 가지게 하였다. 전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후일담이 있다. 하나는 그녀가 귀향한 후 여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생활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끝까지 추적을 한다는 거죠. 양재를 배우게 하여 고향에서 양재 기술자로 자리하도록 보살펴 주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여사를 완벽을 지향하는 분이라는 말을 했지만 무슨 일이나 적당하게 넘겨버리는 일이 없었다. 이번 경우에도 전향이 태어난 후 그녀에게 일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후 보고를 받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었다. 일처리 정말 맹치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 같다. 그때 일은 그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뭐 대부분 저도 예전에 보면 대부분 미루잖아요. 미루면 잊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안 하게 돼요. 할 일은 그때 해야 돼요. 저도 우리 그 집사람이나 딸이 어디 뭐 여행 갔을 때도 꼭 필요한데 이거 꼭 사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사라 그럽니다. 왜냐? 안 사면 평생 못 사거든. 거기 두 번 다시 또 온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남성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다음에 아이들이나 부인이 어디 갔는데 아주 크게 비싸지 않으면 이거 꼭 갖고 싶다 하고 자꾸 보고 있으면 그냥 사주세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거기 가서 못 사잖아요. 다시 갈 일도 없고. 또 간다고 한들 그게 또 있습니까? 벌써 사라졌지. 그럴 때는 꼭 사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저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자, 또 다른 그게 있네요. 여기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6년 5월 2일 오후 6시 반이 되어 있는데 한창 시민들이 붐비는 덕수궁 앞 지하도 입구에서는 청초한 한복 차림의 여사가 행인들에게 사랑의 열매, 요즘 있는 우리 이제 사랑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사는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의 요청으로 양지의 회원들과 가두모금에 응하여 거리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양지회라는 게 이제 그 유경수 여사의 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되도록 이제 정치계, 경제계, 사회, 모든 문화계 해가지고 좀 좋은 분들로 이제 그거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이걸 만들었죠, 양지에. 그래서, 크게 제 생각도 이거 언론에서 비난받을 일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사가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뭐 돌발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그런 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여사는 전국 재해대책협의회 요청으로 양지의 회원들과 가두모금에 응하여 거리에 나오게 된 것이다. 사당의 열매는 한 개에 10원이었다. 66년도였으니까요. 10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한 1000배는 되겠죠. 그죠? 지금 같으면 한 개 5천원, 5천원은 받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10원을 희사하면 여사가 직접 그들의 오킷에 사랑, 구호, 봉사를 상징하는 3개의 빨간 열매가 붙은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었다. 즐거운 표정으로 에어싼 군중들과 군중들 속에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응대하는 한뜰기 백목령꽃 같은 유교사. 시민과 여사 사이에는 한치의 간격도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청와대와 국민, 영부인과 시민 사이에 가로놓일 수도 있는 모든 간격을 흘러버린 민주한국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날 사랑의 열매는 덕수궁 지하도뿐만 아니라 시청 앞에서도 화신 앞에서도 미도파 앞에서도 팔고 있었다. 여러 군데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사가 주관하는 덕수궁 쪽이 사랑의 열매가 가장 많이 팔렸다.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 이제 직접 하시니까 사람들이 얼굴도 보려고 다 줄을 서고 이제 그랬겠죠. 유 여사가 손수 달아줌으로 시민들이 그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어쩌지요? 내가 파는 데만 너무 많이 팔게 되면 다른 반에게 미안하잖아요. 이리하여 유 여사는 광화문으로 미도파 앞으로 두루 돌며 지원 판매를 해주었다. 광화문도 가고 하신 앞도 가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덜 팔린 반에게 섭섭한 느낌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에서였다. 예. 다음에는 그 어머니의 그 가족 이렇게 제목이 붙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씩 제가 한마디씩 해설을 하는 거는 그냥 양념에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예. 아마 다음에는 이제 독일에 가는, 예, 독일 탐관, 우리 강무들하고 간호원들 만나는 장면도 또 나올 테니까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 또 추억 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가족. 굶는 동포가 있는 한 나라의 번영은 바랄 수 없다는 지표를 마음속으로 새겨두고 청와대 생활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밥 짓는 쌀에서 한 줌씩 절약하여 별도로 모았다. 정성이 깃든 이 쌀은 지난 11일로서 4마리 되었다. 이날 처음 알게 된 비서들은 이웃돕기 운동의 횃불을 들고 있는 신문사에 전달하고자 제의하였으나 유 여사는 신문에 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굳이 말려 우선 청와대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4명에게 고루 나눠줬다. 부산일보, 정계예담, 논설위원이나 아마 청와대 기자가 썼던 것 같습니다. 64년 6월 13일인데 지금 이거 들으면 좀 젊은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청와대에 들어가서 밥하고 이런 거 할 때 아마 그 밥을 지을 때 쌀에서 한 줌씩을 떼어다 놓은 거죠. 다른 독에다가.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4마리 돼가지고 청소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도청에서 정말 강한 분들은 그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집집마다 그 뭐 어디 나오면 쌀 한 줌 모으기 운동.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구정 때나 추석 때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려고요. 쌀 한 줌을 모으면 이제 그게 밥할 때만 하루에 한 줌만 이렇게 모으라는 거죠. 한 쪽지씩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어머님이 그리 하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청렴한 군인 안으로서 생활의 어려움을 몸소 겪어본 여사는 가난한
서름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밥을 지을 때마다 굶주리는 국민이나 불우한 국민을 생각하며 한 줌의 쌀을 드러내곤 하였다. 대통령 부인이 말입니다. 만사의 어려운 사람부터 생각하라. 이것은 여사가 측근에게 일어난 사람들에게 타이른 말이다. 이 정신을 솔선수범 실천하는 동기에서 청와대의 생활을 절약하고 식생활을 철저히 간소화하며 영부인으로서의 사명이 막중함을 다시 되새겨보곤 하였던 것이다. 또 67년 여름 일입니다. 67년 여름 은민영 씨가 주일대사로 부임하였다. 그 직전 박 대통령은 공화당 의장 부부 음대사 부부와 함께 청평으로 나가 산위에 있는 별장을 빌어 하루를 보냈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여사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산나무를 캐 담고 있었다. 대통령 영부인이 내려오다가 모자를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산나무를 캐 담고 있었던 거죠. 예, 여름이니까 이제 좀 이거저거 뭐 많았겠네요. 대사 부인도 따라 나무를 캤다. 산나무를 캐는 여사의 모습이 산골 처녀같이 행복해 보였다. 나무를 캐는 것을 대사 부인은 그냥 단순하게 소녀적인 취미로 여겼다. 사모님 그 쓴 나무를, 그 쓰리 쓴 나무를 무엇에 쓰시려고 캐세요? 대사 부인이 물었다. 그러나 여사의 대답은 진지했다. 대통령이 산나무를 즐겨하셔서 캐는 거예요. 집에 반찬을 하려고 대통령 부인이 모자를 벗어서 지금 그 나무를 캐고 있는 겁니다. 대사 부인은 응대할 말문이 막혀버렸다. 대사 부인의 표현을 빌면 석양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남편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담겨있는 영부인의 나무를 캐는 모습을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름철이 되면 대통령은 냉면을 즐겨 들곤 하였다. 경상도 태생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얘기입니다. 소년 시절 냉면이라는 음식을 모르고 자랐던 것이다. 돈이 없는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범학교 재학 당시, 대구 사범 재학 당시 우연한 기회에 평양으로 가서 냉면을 처음 들게 되었고 뭐 수학여행 이런 걸 간 거죠. 그 후로 냉면을 좋아하게 되었다. 청와대로 온 후에도 가끔 점심 식사 때 국수나 비빔밥 대신 냉면을 찾곤 하였다. 여사는 대통령이 언제 찾으실지 몰라서 항상 시장에서 파는 마른 사리와 육수를 준비해 두었다가 예전에 이거 그 마른 냉면 살이 있었잖아요. 그걸 물에다가 이제 끓으면 넣었죠.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 불시 찾으면 마련해 드리곤 하였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냉면 맛이 변하여 대통령이 들다 말고 맛이 그전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날따라 식초와 계자를 노상 쓰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꿨었기 때문이었다. 식초와 계자를 바꿔서 놓으니까 맛이 안 난 모양입니다. 그 맛이. 예. 늘 쓰던 계자와 식초가 없어서 딴 것을 사와 그랬지 뭐예요. 점심 한 끼 드시는 걸 맛있게 해드리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며칠 동안 괴로웠어요. 유괴사의 말이었다. 이 사소한 일이 마음에 걸려 훗날 잡지사 기자와의 대담에서 털어놓을 만큼 여사에게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여사는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식사에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였던 것이다. 여사는 대통령의 식탁에 계절감을 살려서 이 가족들에게 이제 채소를 해주려고 계절감을 살려서 즐겁게 해드리려고 청와대 뒷뜰에 30여 평의 텃밭을 만들어 청와대에다 텃밭을 30평짜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손수 열무를 심고 고추를 갖고 왔다. 그리고는 열무김치를 담그고 그 딴 걸로 해가지고 풋고추를 따서 상에 올리곤 하였다. 그 텃밭을 우리들 농장이라 부르며 자녀들도 함께 가꾸게 하여 그들에게 자연과 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푸성기를 가꾸는 즐거움을 깨우쳐 주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도 사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치에도 관심도 없고 식성도 깔끔하고 그죠? 이런 데서 이제 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었던 거죠. 예. 그 어머니의 그 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여사는 대통령의 식성에 따라 무엇이나 원하는 것을 상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몸에 이롭고 이롭지 못한 것을 가려가며 슬기롭게 대통령의 건강을 보살폈다. 그리하여 여사는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연구하였고 끝내 그 방면에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 일화는 사학자죠. 역사학자 이성근 박사가 전해주는 것이었다.
71년 정초였다. 71년 얘기입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죠. 대통령 내부는 신년 할애식을 마치자 이승건 박사와 함께 법주사 방면으로 정초 휴가를 떠났다. 속리산 법주사로 이제 정초 휴가를 가면서 역사학자 이승건 박사와 간 모양입니다. 이 역사 가시는 분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몽월 선생이나. 떠날 때 유견사는 대통령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준비하여 성용차 뒤에 싣고 갔다. 한 말들이 한 통했다. 막걸리를 제일 좋아했으니까요. 법주사 쪽에 미리 가 있던 친지들의 세배를 받고는 곧 막걸리 잔치를 벌였다. 이 속리산 법주사는 충북 보원인데요. 충청도 보원, 이 속리산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옥천부터 시작해서 그 대충을 따라가면 보원이 나오고, 그 속리산에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문장대죠. 그리고 법주사에는 우리나라 그 국보급 문화재들이 아주 많고요. 예, 문장대 넘어서 이제 가면 상주로, 보원을 넘어가면 지금 고속도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 생각이 날 거예요. 보원에서 넘어가면 상주로 해서 그 상주 넘어가면 선산 구미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산 구미 쪽이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미 선산 쪽에서 옛날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선산군 구미읍 상몰이었거든요. 낙동강이 그 옆에 흐르고요. 그 위에는 금오산이 있죠. 제가 왜냐하면 이제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답사를 해서 저는 쓰기 때문에 그 지역만 제가 아마 10대 번 간 것 같아요. 구미 상몰이, 그 양목이라는 데가 박정희 대통령의 원래 고향이 박정희 대통령의 집안에 원래 그 선산은 양목에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양목도 한 4번 가봤거든요. 거기 있다가 너무 가난해서 붙어 있어요. 지금은 칠곡군 양목이거든요. 칠곡군 양목인데 여기는 이제 그 칠곡 옆이 선산이에요. 그 선산에 오면은 그 선산군 구미읍 상몰인데 거기가 바로 금오산 산자락 밑에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옛날에 그 집안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해서 이제 글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한 집 두 집 따져봐야 한 50% 정도나 있을까요? 그 박정희 대통령 큰형 박상희옹은 마지막에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밌는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 그 집안에, 그러니까 장손이죠. 박상희는 그 이제 많이 알려진 그 박상희 형은 12살 정도 차이가 있는, 박정희가 그 상희 형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 그 상희 형이 대구 28 그 폭동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남노당에 연루가 돼서 박정희가 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 형은 나중에 이제 28 폭동 때 죽었죠. 우리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 상희 형 집에 이제 계속 심하게 한 박정희를 포섭하기 위해서 똑똑한 그 육군본부 장교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계속 이제 초상 때 와서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이제 행동은 안 했고 정만 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거의 사형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박정희도. 그런 시대였죠. 그 집의 큰형이, 큰아들이 박동희 옹이죠. 장남 박동희 씨는 그 상몰이에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동생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 대통령 계속 하는 동안에도 결국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박동희 선생의 또 장손이죠. 박재홍 전 국회의원이죠. 사선 국회의원을 했죠. 그분이 고려대 선배예요. 고대법대를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원체 이게 청렴 강직하니까 형이나 이 조카들의 돈을 준 게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큰형 보고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박동희 그 이제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박정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형님 이 저 재홍이는 장손인데 그래도 집에서 장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에 학교를 좀 보내서 아버지는 뭐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밑에서 지으라는 건데 그래서 그래도 장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 상고라는 데를 보내면 상고에 가면 은행원을 하면은 은행이라도 하면은 이제 집안에 그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생계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래서 대구 상고를 갔어요, 실제로. 그런데 은행에 가보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은행에 가니까 사람들이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거기서 돈 세고 있고 하는데 난 저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고대국대를 제가 진학을 해서 고대국대 나온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포항제철에서 이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철관이라는 큰 회사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정치를 해서 구미에 국회의원 4선을 했죠. 예. 저는 출입기자 때 정치부 기자였으니까 우리 선배홀에서 밥도 같이 하고 목욕도 같이 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거의 30년 저보고 지내네요. 예, 며칠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제 지나간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잠깐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온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미 선산 쪽에서 이제 친척들이 다 온 거죠. 대통령이 지금 오는데 한번 와라 얼굴 한번 보라 그러니까 이제 속리산에 다 나타난 거예요. 법주사 쪽에 미리 가 있던 친지들의 세배를 받고는 곧 막걸리 잔치를 벌였다. 이때 유교에서는 막걸리 한 마를 다 내놓지 않고 반쯤을 감추어 두었다. 대통령이 술을 더 찾자.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어떡하죠? 자동차가 술을 마셨으니. 하고 시치미를 떼었다. 막걸리 통에 구멍이 뚫려 절반은 차 속에 흘려버렸다는 뜻이었다. 아유, 막걸리가 어디가 뭐 막걸리 통이 잘못됐는지 막걸리 다 센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에요. 반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었다. 대통령은 다시 막걸리를 찾았다. 유교사는 자동차가 마셔버렸다던 나머지 술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막걸리를 구해오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술이 나온 것이 이상해서 물었다. 어제는 없다던 술이 어디서 생겼어? 유교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한꺼번에 다 잡수시면 어떡해요? 나누어 드셔야죠 하였다.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민적인지, 그죠? 진짜 서민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막걸리는, 어디 지역,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하면 그것도 막걸리 돈 또 선전해주는 게 돼서 그건 안 되지만은, 그 막걸리를, 좋아하는 막걸리를 꼭 갖다가 비서들이 갖다주고 사주고 그랬더라고요. 원체, 이 막걸리 그거는 그 대구 사범 때 이제 문경 세제에 있는 문경 보통학교로 발령이 났잖아요. 왜냐하면 대구 사범이라는 학교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한 100명이 들어갔는데 은근히 그 당시 천재들이죠. 그 당시에 대구 사범 들어간다는 건 지금의 서울대학 천재들인데 거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게 자꾸 나라에 대한 생각이 들잖아요. 또 거기는 우리 한국 선생들이 계속 역사, 단군조선 얘기도 해주고, 진흥왕 얘기도 해주고, 신라 얘기도 해주고, 문무대왕 통일 얘기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또 조선에도 좀 가르쳐주고, 일본말만 쓰게 돼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민족의식이 싹 트니까, 대구 사범을 한 100명 들어가면, 졸업하는 사람은 한 50명밖에 안 되더라고. 다 중도에 들어갔거나, 일본 형사에 잡혀가가지고 도중에 다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옆에서 그런 친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우수했던 친구들이 사회 나서는 영 대학부터는 별 볼 일 없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빨리 되는 것도 좋은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기만성. 저는 좀 사실 조금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되게 헤맸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헤매. 대기만성형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의 깊이를 많이 깨달아가면서 대기만성이 사실은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더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참 이렇게 서민적인 그죠? 그러니까 부인도 그게 맞춰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그하면 저 박준규 교수댁에 그 박준규 교수댁에서 그때 전번에 나오잖아요. 무슨
장군이 별 하나, 별 두 개인 사람이 수돗물도 저렇게,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돈이 없으니까 집을, 그래도 셋집인데, 수압이 높아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물 계속 좀 호수 대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 그리고 이제 명절에 미안하니까 굴비라도 이렇게 사다 주고. 그리고 박준규 교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고기 냄새가 나는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고기를 싫어해서 고기하고 생선을 안 먹는 모양이다. 돈이 없어 못 먹은 거죠. 옛날에 군인들은 정말 월급이 박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정말 좋잖아요. 제가 옛날에 방송사에 있을 때 한 7년째, 한 5년, 6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경찰국 총경이죠. 무궁화 4개 밖에 나오면 경찰서장인데 농담삼아 월급 봉투를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제 7년 된 제 봉급의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총경 경찰서장 봉급이. 요즘은 뭐 7년 차 우리 방송계에 있는 기자 PD 봉급이 아마 거의 90%는 줄 거예요. 경찰서장이면.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현실화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권 후보들이 나와서 연금 깎는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원 교사분들 연금 개혁은 각오해야죠, 그죠? 해외에서도 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받는 연금이 우선 너무 작아요. 공무원, 경찰, 또 교사에게 비해서 너무 형편없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다 평균 그냥 그 연금이 5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좀 없애야죠.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살아가야죠. 여러분들을 뭐 아주 덜 받아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민 모두가 어디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네덜란드처럼 기본을 받아야죠. 그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그게 다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도 찾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좀 가지신 분들은 좀 베푸세요. 어려운 분들에게. 예. 내 고기 먹을 거 한 번 덜 먹고 그 고기만 먹으면 몸에서 나빠요 그거. 예. 비만 오고 당뇨 걸리고 황태국 좀 해장국도 먹고 하면서 좀 나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독한 사람들 너무 독한 것 같아요. 기부가 없어 기부가. 예. 기부란 게 뭐 거의 안 내요. 그리고 재벌이나 준재벌도 그냥 자기 마음으로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은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막 세무조사 한다고 그러고 막 어디 검찰에 잡혀가고 그러면 그때는 기부한다고 갑자기 난리야. 이런 거지 대한민국 고쳐져야 됩니다. 좌우지간 여러분들 여기 참 들어보시면 배울 거 많죠. 이제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청와대 가서 항상 사람들은 청와대 초청해 가면은 그 뒤를 제가 보니까 뭐 고기도 좀 구워주고 청와대에서 이제 느타리 버터씨라 나오고 그러는데 맨날 국수만 주니까. 유병수 여사가 맨날 주는 국수에 국수. 그래서 YS 때도 그게 김영삼 때도 국수 준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알뜰합니다. 국민들에게 똑같이 수준을 맞추려고 하니까요. 그 앞에서도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근영량이 대통령 딸입니다. 대통령 딸이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근영량 얘기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학교에 갔는데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의 도시락이나 그 학용품이나 옷이나 그걸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나를 볼 때는 내 거를 가지고 싶어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다. 대통령 딸인데 딱 수준에 맞게끔 그만큼만 해주는 거지. 학교도 청와대 옆에 그 명문들 저도 알지만 예전에 그 사립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안 보내잖아요. 요즘은 그냥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그 조국 교수 보세요. 예? 이거 한다고 인턴 동양대학에 그다 또 정명서도 다 위조하고 아이를 의사시킨다고. 그게 지도자입니까? 지도자가 아니죠. 나쁜 놈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 격리시켜야 됩니다. 예. 벌을 줘야 됩니다. 예.
우리도 참 배울 점이 많고 우리도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고 저도 조심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이제 구독자는 한 23,000 되는데 초기에 뭐 한 6개월 동안에 그리 됐다가 뮤지컬 만들으라고 제가 한 거의 2년을 이게 이제 못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제 방송에 들어오면 아유 정말 다른 데는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도 책만 쫙 읽는데 지식이 아무래도 좀 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역사학 전공하고 또 언론에 한 34년을 있었고 두루 해외 전문가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머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 좀 들어오셔서 또 잠 안 올 때 이럭저럭 듣다 보면 또 잠도 오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늘은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겠습니다. 이 경주 사무실에 난로가 없어가지고 김기영 대리하고 제가 떨면서 그래서 오늘 더듬은 건 전부 다 추워서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